노란 손수건.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생기발랄한 모습의 남녀 새쌍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유명한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황급빛 모래밭과 살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추위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지가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상의 남녀들은 알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 주를 지나갈 무렵쯤 되어서는 조금씩 조용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과 옷차림만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 사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그 젊은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회의 작은 음식점 앞에 멈추었다. 승객들은 다투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으나 그 돌부처 같은 사내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젊은 남녀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행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그의 정체에 대하여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일까? 어쩌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온 사람일지도 몰라.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워싱턴을 떠났을 때 젊은 남녀 중의 명랑한 한 아가씨가 그 사내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다.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경치가 그렇게도 멋지다면서요? 그 아가씨는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지요.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추억이라도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아가씨는 용기를 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고맙소.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아가씨가 컵에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기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져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그 침묵의 사나이는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는 다시 음식점 앞에 섰고 이번에는 그 사내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명랑한 아가씨가 그에게 자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초조한 사람처럼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하였다. 젊은 남녀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야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명랑한 아가씨는 또 그 사내의 옆자리에 가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아가씨의 호기심 많은 질문에 두 손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빙고였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가씨는 그 사내가 안 됐다는 듯이 물었다. 잘 모르겠소. 사내는 덤덤하게 말했다. 잘 모르다니요? 아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냈었소.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일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고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 생각되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재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오. 나를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썼소.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나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오. 그는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소. 우리는 그때 브룬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고 편지했었소.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메어져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나도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썼소.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릴 거요.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아가씨의 친구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광경을 상상하며 초조해 하였다. 구겨지고 낡아빠진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씨와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어린애들은 어리고 무척 귀엽게 생겼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룬스위크가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 남녀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으로 다가가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뒤숭숭한 설렘과 이상스런 고요함이 버스 안에 가득했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빙고라는 사나이가 잃어버린 그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어느 누구라도 초조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듯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워졌다.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공학을 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사람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넋나간 사람처럼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깃발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그 허름한 산의 빙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